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분이 하나도 없는 데에서 마이크를 잡아본 것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네요. 저를 초청하신 분도 존재하지 않고 전화 주신 분도 안 계시고 이런 자리인데요. 하여튼 와서 우선 좋았다는 건 한준 교수님 얘기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회학 인재 방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회학이 되게 깊구나. 그리고 넓구나. 그리고 되게 재밌었어요. 저한텐. 진작 이럴 줄 알았으면 사회학도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볼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저는 제 얘기보다는 오늘 한준 교수님 얘기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강의 요청에 수락한 걸 보니까 뭐 학회장들한테 이렇게 요청해서 하셨나 보네요. 저는 그걸 모르고 저한테 전화 주신 분 뭐 현직 그 학회 부회장님이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즘은 그렇게 강의를 제가 잘 수락을 하지 않는데 어떤 말에 제가 좀 끌렸냐 하면은 제가 그 심리학을 바깥에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턴가 제가 가졌었어요. 이걸 전도가 어떤 의미냐면은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도 좀 심리학을 좀 가르칠 수 없을까? 얘들이 되게 그 사석에서 한번 얘기를 했더니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재밌게 듣고 질문이 되게 참신해요.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의 심리학이 왜 여기까지 우리가 관심을 못 가졌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저 역시 좀 외도를 좋아해서 심리학 바깥을 곧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심리학회에 있기보다는 타 학문 분야에 가서 저들은 어떤 소리를 하나 하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제가 학부를 심리학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두 번 다시 심리학 하지 않겠다. 뭐 이쯤이면 됐어. 그리고 사실 다른 세상을 이렇게 갔다가 결국 다시 심리학으로 돌아온 케이스가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상당히 기업의 직장 생활도 하기도 하고요. 유학 가서도 사실 심리학이 아닌 세상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다가 심리학이 학부 때 배운 그 몇 년밖에 안 되는 그 지식이 이렇게 유용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부터 더더욱 심리학에 애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교양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발이 넓을까? 이분들을 통해서 심리학을 이렇게 좀 전도하면 좋겠다는 그런 가벼운 욕심이 생겨서 제가 강의를 수락을 했습니다. 뭐 제 소개는 뭐 딴 건 없고요.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리학이 하기 싫어서 뭐 이쯤이면 됐다. 그리고 세상은 넓은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돌았던 그것이 제 소개고요. 그래서 뭐 직장을 광고 대행사를 하는 데를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아웃사이드 쪽에 돌면서 심리학이 어떻게 응용되냐를 봤더니 한국에서 이 심리학은 정말 보잘것도 없고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심리학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았고 심리학의 역사가 긴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것도 다 허풍인 것 같고 심리학의 학문이라는 자체를 누군가가 제가 고교 시절에 미션스 그 크리스찬 쪽이었는데 그쪽에서도 목사님한테 질문을 그렇게 해도 제가 속시한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학부 때도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도 속이 시원한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던데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심리학이 굉장히 실용적이구나 그리고 파워풀하구나 하는 걸 느끼고부터 제가 다시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심리학회도 거의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심리학회 회장까지 해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난 저를 왜 또 회장을 시켰을까 하는 것은 제가 부회장을 한번 이렇게 부탁을 받았었어요. 그것도 역할은 뭐냐면 학술 대회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좀 보기 좋게. 그래서 제가 스위스 그랜드 호텔을 빌려갖고 3일간 행사를 여는데 한국심리학회가 그 자리에서 책자도 없애버리고 앱으로 그냥 프로시딩을 전부 받아서 보게끔 하는 그걸 해줬어요. 그 어떻게 했냐면은 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KT 쪽에다 얘기해서 당신들이 좀 깔아다오 그러기도 하고 기업에다가 협찬을 받아서 행사비를 조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심리학회가 되게 학교에서 도시락 먹고 학생 식당에서 뭐 줄 서서 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공짜로 생기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딱 한 번 부회장만 해달라고 해놓고
학회장을 출마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출마를 안 한다라고 그랬더니 한국심리학회 회장 제도는 좀 특이한데요. 전국에 있는 학과장님들하고 심리학 학과장님들이 한 표를 갖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심리학회는 분과가 지금 현재는 16개인데 보통 한 10서너 개일 때 각 분과의 사이즈별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큰 학회는 상담과 같이 숫자가 많은 학회는 표를 8장을 갖고 제가 활동을 했던 소비자 심리학 이론 쪽은 표가 3장밖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명의 이름을 써냅니다. 후보자를 한 명의 이름을 써내서 상위 두 사람이 결선 투표인데 직선을 합니다. 직선 투표라는 것은 연회비를 1년 전에 완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원이 갑자기 돼서도 안 되고 1년 전에 회원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동시에 투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4개월 전에 이미 학회비가 납입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올지를 알고 난 뒤에 사람들을 모아서 선거를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 제 이름이 거기 나왔지? 할 정도로 제가 그것도 2위도 아니었어요. 제가 3위로 이름이 올라왔대요. 근데 사실 이 간접 선거에 보면 1등과 2등의 차이가 되게 크고요. 근데 그게 간접 선거에서 표가 한 80, 100여 표 되는데 1등이 한 50표를 차지하고 2등이 한 20표를 차지하고 3등은 대개 한 10표예요. 그래서 이 얘기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심리학회에서는 이 투표 과정을 절대로 1위라는 분이 그때 국제에 큰 역할을 맡을 일이 되셔갖고 그분이 사양을 하셨어요. 극구 연세도 많으신데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3년은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뭐 많은 학회 임원들이 가서 삼고 처리를 해도 단호하게 거절하셔서 순서가 저한테까지 온 거죠. 2위와 3위한테. 그래서 직선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회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한국심리학회 역사가 긴데요. 1947년도에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국심리학회 회장 임기는 1년입니다. 근데 그 전전회에 또 몇몇 이사회에서 해서 임기를 2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부터 임기를 2년을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석 부회장 했죠.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또 당첨이 됐으니까 또 1년간 했죠. 회장을 2년 했죠. 저희 회장이 하게 되면 저희들은 법인장이 됩니다. 법인장이 되면 또 2년간 법인이사, 등록된 이사를 해서 제가 5년 내지 6년을 한국심리학회에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마지막으로 했고요. 이게 이제 또 마지막에 행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으로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요청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교양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뭔가를 교양으로서의 심리학이라는 답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앞에 분들은 타이틀이 다 교양으로서의 정치학, 교양으로서의 뭐 경제학, 교양으로 사회학을 제목을 내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제목을 계속 못 드렸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힌트를 얻고 저는 교양의 전문가인 분들한테 제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교양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섣불리 얘기하면 굉장히 뒤로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그냥 교양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고 심리학이 어떻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아이디어는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직접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길게 하기보다 뭐 발제를 길게 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여기 계신 교수님들하고 제가 토론을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걸로 간단하게 넘기는 게 있나요? 있나요? 이렇게 제가 패드만 쓰다 보니까 자꾸 손이 모니터로 가네요. 그걸로 할까요? 이 화면 키우지 말까요? 네. 자, 제가 스타트에 그 심리학에 대해서 정말 여기 계신 사회학에 대해서도 사실 오늘 여지껏 오해하신 분들 많지 않나요? 전 사회학에 대해서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 50%는 오해했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만큼 제가 뭐랄까 무지했던 거죠. 근데 심리학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얼마나 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몇 가지 드려볼게요. 한번 지금 메모를 하셨다가 답은 뭐 잘 모르겠다는 없어요. yes 아니면 no밖에 없어요. yes 아니면 no밖에 없는데
혹시 이 yes라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no라는 분? 자, 우선 yes부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no다라고 생각하는 분, 두 분이네요. 두 분이네요. 자, 답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 이제 문항이 좀 많아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 대부분의 환경에서 개인의 행동은 상황보다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 아, 자, 정답은 조금 이따 일러드리기로 하고요. 여기도 일단 여러분 나중에 판정 번복을 못하게 일단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yes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yes, 한 분, 두 분, yes, 두 분, no, no 하나, 셋, 여섯, 여덟, 아홉. 안 드시는 분도 가끔 있네요. 끝까지 좋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지능이 높은 아동은 평균 지능을 가진 아동보다 신체적으로 더 약한 경향이 있다. yes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없으시고, no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도 중립을 표시하는 분도 계시네요. 대다수가 no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집단이 내리는 결정은 개인이 내리는 결정보다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자, yes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마이너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중립적인 분을 빼기 위해서 yes가 아니면 다 no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사회적 기술이 더 좋고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yes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나머지 no. 여기 총 몇 분인가? 여섯 분, 아홉 분, 열 분, 14분이 계시군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억 상실증 환자,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데 장기 기억은 매우 떨어지지만 피아노 치기 등의 기술은 여전히 습득할 수 있다. yes라고 생각하시는 분, 세 분, 네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모조리티가 됐네요. 자,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뭘까요? 마음을 연구를 한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아요? 마음을 연구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뭐 목표는 일 수 있겠죠. 목표는 희망사항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구를 할 수도 없고요. 그걸 아예 지향하지도 않았습니다. 심리학이라는 자체가 사회과학에서 심리학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그 방법론 자체가 발달된 학문이라 그럴까요? 학문 자체가 정의를 내리기가 쉽고 뭘 하는지가 가장 명료한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호하게 두루두루 다룬다는 생각을 갖는 학문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어, 여기는 반반 정도로 괜찮고요. 여기서 정답은 첫 번째는 no입니다. 정답부터 일러드릴게요. 두 번째도 no입니다. 세 번째도 no이고요. 네 번째는 yes입니다. 다섯 번째도 yes입니다. 조금 생각들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자, 이 질문을 제가 혹시 다 맞으신 분 계신가요? 한 분쯤 계신가요? 한 분 계신가요? 다 맞으신 분. 100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살았다든지 환경이 특이한 환경에 살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심리학을 전공했었어도 쉽지 않아요. 제가 심리학 개론에 가면 이 질문 한 10개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평균 10점 내지 20점이고요. 심리학 강사들한테 오랫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런 분들한테 솔직히 사석에서 이런 질문하면 50점이에요. 강사들조차도. 근데 저도 해가 바뀌어서 이 책을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질문을 다시 보면 저도 한두 개 또 틀려요.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심리학이라는 자체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다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요즘 그 웹 조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퀴누아라는 조사로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답을 올리면 우리 몽키 서베이라든지 혹시 그런 거 보셨죠? 뭐 구글 서베이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데 질문을 올리면 답변이 나오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LG CNS 쪽에서 지금 테스트 마켓을 한다길래 마침 제자가 거기다가 재빨리 질문을 좀 올리게 했어요. 질문을 올려서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할까? 저 강의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올렸거든요. 교양으로서의 심리학을 하는데 이거 뭐 오해를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물을까 하다가 후다닥 문항을 만들어서 물었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답변을 제가 이걸 드릴 때 한 100명 정도 짓게 됐을 때 그냥 표를 만들어서 원고를 그냥 보내드렸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더 왔겠죠. 근데 심리학에 대한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그냥 카운셀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심리학은 상담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극히 반대하는 쪽이거든요. 심지어 상담이라는 학문이 학문적 체계가 이쪽에 계신 분들이 압도적인 숫자가 많아서 제가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심리학적인 뭐랄까 아까 코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코어 학문 그러니까 하위 학문으로서 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저는 주관적으로 갖고 있는데 상담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사실 그 임상 심리학 클리니컬 사이콜로지라는 쪽은 비교적 우리 인간은 쉽게 말해서 정상인과 정상에서 살짝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 소위 그 이상이죠. 그죠? 이상이라는 분. 이런 부분들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케어를 하는데, 대다수의 심리학은 이 정상 범주에 있는 분들, 한 90%, 95%죠. 근데 사실 이상한 사람이 숫자가 늘어져서, 과거에 근데 20년만 해도 우울증 비율이 4% 이러다가, 사실 그 정확한 통계는 못 내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벌써 20%가 넘었다고 할 정도로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그렇다고 우울증을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폭이 좀 뭐랄까 다양해졌다일 수도 있고요. 소위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 사회학에서 정체성도 나오고 정체성이 강하다 약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다양하다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정상이라는 어떤 한 분야에서 정상인 사람이 다른 쪽에 비정상을 치는데 그 모든 비정상을 합하면 어쩌면 반이 넘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교수님들 농담하지 않나요? 교수님들은 딱 두 종류 있다고. 이상한 사람과 매우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정상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다 한쪽은 어브노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리학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응답은 학생들이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던진 얘기고 물론 그런데 이 20대들이 이 IT 쪽으로 이렇게 문항에 답할 확률이 높고 패널이 와 있을 테니까 아마 20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심리학이라는 것은 뭐 상담자 그리고 얘기를 들어주는 자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구체적으로 해결해 준다가 아니고 그냥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리학은 지금 한국에만 해도 이렇게 산하에 16개의 분과 혹은 하위 학문들이 이건 학문이라기보다 사실은 분과라고 해서 학회입니다. 독립된 학회이면서 한국 심리학회 구조는 이렇게 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브렐라 형식으로 그 산하에 있다고 하지만 다 독립된 어떤 학회이고요. 뭐 법인으로서도 독립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이터가 1989년인가 그때 80개 정도를 제가 봤는데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정확하게 카운트가 되진 않는데 한 100여 개가 된다고 전 봅니다. 왜냐하면 심리학회가 미국도 분할을 했어요. 우산이 하나가 아니고 임상 상담 쪽이 나가서 거대한 학회를 만들고 또 우산을 만들고 또 다른 데 우산을 만들다 보니까 숫자를 헤아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정복성이 있어서 한 100여 개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은 저희처럼 이렇게 엄브렐라식으로 학회가 되어 있지 않고 다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심리학회는 한국 심리학회 속에 임상 심리학회, 상담 심리학회, 사회 심리학회들이 다 산하라는 개념으로 존재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심리학회와 일본 임상심리학회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학회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한국 심리학회보다 이 분과학회의 숫자가 넘을 수는 없잖아요. 이 숫자가 합해진 게 한국 심리학회 회원이라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심리학회 숫자가 일본 임상심리학회 숫자보다 작습니다. 숫자가. 일본 사회심리학보다 숫자가 더 작고요. 자,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심리학이 뭐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위 질문을 넣어서 왜 심리학과 안 갔니 너는 그랬더니 심리학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취업의 보탬이 없고 그냥 철학과 같이 취미로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심리학 하는 친구들이 어떤 능력이 뛰어날 것 같으니? 라고 했더니 협업 능력이 높다는 얘기를 해요. 의외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잘못됐다는 표현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협업 중에 어떤 협업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인 관계라든지 뭐 이런 얘기, 팀 내 분위기 조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도 되게 흥미롭다 생각해서 향후 이 데이터를 좀 더 응용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근데 되게 취업하면 역시 답이 뭐 50% 이상이 상담 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한국심리학회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모두를 못하니까 이제 몇몇 분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너희들 졸업생 숫자를 카운트해서 좀 올려줘.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데 취직한 케이스들을 쭉 나열해서 줬다는 걸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만큼 심리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카운셀러라든지 뭐 임상치료, 뭐 정신치료 이런 쪽만 가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들을 제가 보여드리고요. 마침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조사회사 대표이사가 심리학 출신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어, 회사에 직원들 출신을 좀 전공을 좀 조사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 마침 자기 회사 35주년 을 맞이해서 실제로 조사한 게 있다라고 그 자리에서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틀 전에 일이라서 제가 어, 보내드린 자료는 싣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저 영 교수님한테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이게 269명 중에 리서치 회사라는 것은 대개 마케팅 리서치를 한 60%에서 70%를 하고요. 소위 사회조사 혹은 공공조사라는 이름으로 뭐 여론조사라든지 정책, 뭐 그다음에 투표행동 이런 쪽 조사하는 것이 한 30% 대개 한 7대3 비율이 많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그런데 당연히 경영학은 숫자가 많다. 뭐 경영학 숫자 많다는 건 전공 적합성도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과생으로서 뭐랄까요? 편차치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경영대학이 다른 인문사회 뭐보다는 카트라인이 높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수하기 때문에 돌아설 확률이 일단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심리학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탑 리서치 회사인 대표이사와 데이터를 이렇게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당신이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전공 세 개 들어라 그러면 꼭 심리학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만큼 심리학이라는 영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유용한 스킬을 배운 학문이다. 이런 얘기를 우선 해드리고요. 자, 뭐 이것도 사실 뭐 정확한 얘기도 아니고요. 뭔가 그 뿌옇고 오해하는 것들을 조금씩 다른 각도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드린 거고요. 우선 한국의 심리학이 어떻다는 걸 사실 아시는 분은 잘 없어요.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이렇게 크다는 것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물론 역사가 대한민국 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1988년 올림픽 뭐 민주화 이때부터 한국의 대학 학문이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이 성장했지만 실제 한국심리학회 회원은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3만 명. 3만 명 정도 되고 여기 16개의 분과학회를 이렇게 적었는데 요 순서는 제가 그 학회가 그 오픈한 만들어진 학회입니다. 되게 뭐 임상심리학회가 1947년이라든지 시작한 거고요. 여기가 발달심리학회까지가 굉장히 빨리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지생물까지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과는 거의 한 20년 차이가 있게 만들어졌다든지 지금 법심리학 정도부터는 또 한 뭐 한 20년, 학교심리학부터는 한 20년 차이가 나고요. 제가 소비자 광고 심리학이라는 제가 심리학을 외도를 광고 대행사를 가고 이랬기 때문에 이 학문 분야는 1999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겨우 24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 2000년대에 생긴 것과 80년, 90년대에 생긴 것 그리고 초기부터 있었던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는데 숫자를 보시면 상담심리학회가 압도적으로 많죠. 많습니다. 임상과 상담은
물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사회의 니즈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 자격증 제도를 했어요. 자격증 제도. 상담 심리사라는 자격증. 즉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심리학회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번호가. 그래서 지금은 상담심리학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한국심리학회장하고 상담심리학회장이라는 두 명의가 존재하지만 발행 번호는 한국심리학회 발행 번호를 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한국심리학회의 우산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회비를 납부해야 되니까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발탁되면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고객이 만약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형사처벌도 받겠죠. 위조라고 표현하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심리학회는 사실 운영이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연회비만 놀라실 겁니다. 4억쯤 들어옵니다. 4억. 회비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활동 뭐 스폰서를 받겠다든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학회고요. 물론 이 돈이 있다고 자꾸 돈이 느는 건 아니고 돈이 많은 만큼 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국심리학회는 야외 법인이 사무실을 갖고 있고요. 정식 직원도 3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용이하고요. 그리고 한국심리학회라는 이 우산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학문 분야의 사람들도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되게 상담 심리가 아니고 상담학회라는 걸 일찍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상담 심리학회와 상담학회가 둘 다 대한민국에서 독립적으로 이쪽은 교육학 베이스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고 지금 OECD에서 우리가 정신 건강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와서 국가가 국가 자격증을 하겠다고 계속 요청이 와서 지금 조율을 하는데 이미 자격증을 받거나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이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기 어려우니 제발 줄여달라는 게 요청이 있는데 이게 밥그릇 싸움이 되니까 제가 학회장 할 때부터 이 문제가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고요. 지금도 국회 쪽과 뭐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심리학회가 아까 글자 깨졌네요. 어떤 학문이라는 건 뭐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이런 얘기는 뭐 넘어가고요. 주로 각각의 하위 학문들이 지향하는 목표나 또 학문적 성취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경향성은 기초에 대한 관심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재들이 점점 없고요. 전부 다 응용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리학과 과목도 점점 기초 과목들이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있고요. 그게 일본과 미국과의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생기는 학문 학회도 전부 다 기초가 아닌 응용이고요. 심지어 기초는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 인지심리학회와 생물심리학회가 독립적이었어요. 그러니까 1960년 정도에 생겼는데 50년대 후반 생겼는데 이 두 개의 학회가 회원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학회가 합병을 했어요. 아마 교수님들이 학회 합병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회장들이 만나서 임원들이 만나서 학회 합병을 선언하고 한국심리학회 성인 요청해서 합병까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들은 한국심리학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회의 재정이라는 부분이 좀 안정돼 있다는 것 플러서 학회가 그 아티클이랄까 잡지를 거의 다 모든 분과가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분과의 발행 잡지들이 뭐 당연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제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심리학 논문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요즘 유료잖아요. 교수님들은 다 학교에 계시니까 학교 도서관이 계약을 해 있기 때문에 무료로 보지만 보통 일반인들이 네이버에 검색한다든지 구글에 검색해서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걸 보고 싶다 그러면 전문을 다운받으면 유료가 됩니다. 유료가 되는데 이걸 심리학회가 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학술정보 혹은 누리미디어라는데 DBPR라는 아주 거대한 아티클을 이렇게 종합관리하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그 회사들은 저희들 한국심리학회의 이 잡지들을 자기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 PT로 들어옵니다. 3년에 한 번씩 3년간 권리를 주는데 아주 치열합니다. 왜 치열한가 하면 말이죠. 제가 있을 때 제가 부회장할 때 경쟁 PT가 한 번 있었고요. 회장 말년에 또 PT가 있었는데 5천만 원이었던 것들이 그 다음에 9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3년에. 그러니까 한국심리학회에 매년 9천만 원을 우리가 당신들 잡지 저작권을 독점하는 대가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많은 정보를 줍니다. 이 잡지마다 인용이 얼마나 되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다운받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래프로 정치학 분야, 사회학 분야, 경제학 분야하고 막 비교를 해줘요. 이게 2000년도 들어서부터 심리학 연구에 대한 논문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제가 경쟁 PT 할 때 그들이 준 자료를 보면 100만 건이 넘어요. 그래서 도서관, 전국 이 사람들은 저희 학회마다 뭐 정치학회, 사회학회 이런 데 영업을 해서 자기는 국내 70개 학회와 뭐 외국에 몇 개 학회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영업을 하겠죠. 그러면 전국 도서관들이 누구랑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서울대 도서관은 뭐 1년에 뭐 5천만 원을 준다. 중앙대학 도서관은 4천만 원을 준다. 자기들은 기업 고객을 확보합니다. 기관 고객을. 그 수입을 가지고 각 학회에다가 또 계약된 만큼 저작권을 주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 심리학 잡지의 인용률이 너무너무 급속히 느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심리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늘었거나 교수들이 늘지는 않았거든요. 별로. 근데 누가 보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그것도 돈까지 내면서. 어, 아니 대한민국 그렇게 우리가 책을 안 보고 논문 같은 거 안 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라고 의문을 가질 정도로 많이 봅니다. 근데 제 PT를 제가 계속 보고 유심히 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여기에 없는 잡지가 하나 있어요. 없는 잡지가. 뭐가 있냐면 한국심리학회를 하게 되면 연차 학술대회 때 교양 쪽도 프로시딩 발간하지 않나요? 저희 한국심리학회도 학술대회를 하면 프로시딩을 발간하는데 프로시딩은 저희들 그 요약문을 내기 때문에 과거엔 2페이지예요. 2페이지. 2페이지인데 그걸 그렇게 돈 내고 봐요. 근데 그 제목이 되게 좀 뭐랄까 참신해요. 일반 학술대와 다르게 눈에 띄기 위해서 제목이 좀 참신한 것도 있고 요약이니까 짧잖아요. 보기가 좋아요. 돈을 딴 사람이 내주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그렇게 다운을 많이 받아요. 그만큼 그래서 한국심리학회에 연차학술대회가 저희들 8월 셋째 주에 고정돼 있는데 3일간 열리는데 그 프로시딩 잡지에 또 실리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요. 왜? 인용지수가 워낙 높아지니까요. 자,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상당수 많은 잡지가 그 뭐랄까 평가가 굉장히 높다는 거. 그것은 아마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국내 대학의 심리학과 도대체 몇 개이고 어떻게 되어 있냐에 대한 거를 사실 제가 궁금해서 제가 학회장일 때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좀 들여서 조사를 했은 적이 있는데 마침 그 데이터를 쓰면 좋겠다 싶어서 들고 왔는데요. 1980년에도 사실 심리학과라는 것은 24개가 있었습니다. 24개가. 근데 지금 4, 50년,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7개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심리학과가 있는 것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많은 학과가 생긴 것들은 심리학인데 관련 학과, 특히 상담이 되니까요. 지방 쪽에는 전부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생깁니다. 상담 혹은 치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학과가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전공이 다 합치게 되면 4년제 대학 200개, 200 정확히 그 당시에 200학개인데 지금은 좀 줄었지만 4년제 대학 중에서 아직도 65개 정도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심리학이 생각보다 적은 숫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가져왔고요. 그리고 커리큘럼 같은 것도 전부 다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커리큘럼을 국내 대학에 65개 대학도 다 조사했고요. 또 27개 순수 심리학과 이름만 가진 데도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학 교원 수도 조사를 했는데 교원 수는 심리학회 임원회의 때 공개하지 말자. 창피하다. 너무 적다. 이래서 교원 수는 표에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심리학회 홈페이지 내에서. 어, 그 타대학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몇몇 대학은 충분하게 갖고 있지만 나머지 대학은
입장이 난처하다 해서 그건 빼버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은 심리학과 전체 개설 중에서 27개 중에서 70% 이상이 개설한 학과명입니다. 이렇게 노란 걸 쭉 보시면 대개 심리학과에서는 이런 과목을 개설해서 가르치는구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자료는 아마 보내준 자료에 있는 거죠. 예. 27개 대학을 따로 이렇게 해서 제가 비교를 했는데도 거의 유사합니다. 가장 많이 70% 이상 했던 메이저는 인기 있는 것들은 공통적인데 얼핏 봐서 이제 뭐가 뭔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또 다른 비교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대학과 뭐 캐나다라든지 유럽이나 이런 데도 나름 조사를 했었습니다. 몇 개 수개월에 걸쳐 갖고 이 조사는 뭐 가서 할 수는 없고요. 홈페이지를 잘 뒤지는 아주 뭐랄까요? 인터넷에 능한 친구들을 통해서 팀을 구성해서 몇 개월간 전 세계 인터넷을 뒤지기도 하고 교육기관을 뒤져서 이렇게 자료를 했습니다. 미국 대학을 봤더니 심리학과 학사 과정이 개설된 대학이 그 당시 찾아낸 것만 한 1600개예요. 요거보다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미국의 교육기관 협회 같은 것들도 하나가 아니고 또 여러 기관들이 있어서 중복성이 있어서 정확한 카운트가 좀 어려웠는데요. 전체 1670개 중에서 정확하게 이건 심리학이다 라고 보이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 106개 정도를 찾았습니다. 이건 심리학과가 완전히 있구나 라고 확인한 거고요. 그중에 대학원까지 있는 것들이 석박사라든지 대학원까지 명확하게 있는 게 한 87개를 저희가 찾았고요. 그 외에 학부 과정에서 커리큘럼이 명확하게 돼 있고 역사가 있는 데를 또 한 17개에서 지금 109개 정도를 저희들이 이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데이터를 얻어봤어요. 근데 이쪽 커리큘럼도 보면 기초 선택 심화 뭐들이 나와 있고요. 뭐 당연히 과목 자체가 기초라는 것은 기초학문이고 응용은 응용 쪽이라는 개념이고 게다가 나름의 뭐 일본 같으면 아까 재미 말씀도 하셨는데 재미와 같이 뭔가 좀 심화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상당수 많이 다룬 것 같고요. 좀 독특한 현상은 한국의 심리학은 다 인문 소위 문과입니다. 문과인데 문과가 아닌 소속인 데가 미국에서는 제법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과에 있더라도 수강 과목을 통해서 이 친구들한테 그 아트라는 그러니까 BA라는 그 학위가 아니고 BS라는 학위를 이렇게 선택하면 주는 이런 것들이 독특하게 보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보고 고려대가 심리학과가 재작년부인가요? 재작년부로 학과에서 단독으로 학과가 아니고 학부로 이렇게 나오면서 학부로 나오고자 한 이유는 문과에 있기 싫다. 심리학은 문과가 아니다라고 해서 문과도 이과도 아닌 단독 이렇게 학부로 나왔습니다. 숫자는 뭐 늘려주진 않으니까 똑같이 50명짜리 학부가 생겼어요. 그리고 학생 선발을 25명은 이과에서 뽑고 25명은 문과에서 뽑는 최초의 시도를 고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리학에서 배우는 학문자 중에서 뭐가 크게 차이 나느냐면 제가 미국 대학의 자료를 들고 왔는데 여기에 뉴로사이언스가 보이시죠? 뉴로사이언스. 그다음에 바이올로지 쪽에 대한 분야들이 매우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1970년대, 80년대에는 소위 생리심리학이라는 과목이 메이저 대학에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과목을 개설한 곳이 생물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2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쪽으로 유학도 안 갔고요. 국내에서 배울 데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여기 유로사이언스를 여기 보시지만 87개 중에 74개 대학이 가질 정도로 정말 보편적인 학문으로 이렇게 심리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은 한 개 대학도 없습니다. 고대가 이제 개설하고 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교수님들을 구성하겠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유사 학문을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걸 개설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올 것인가? 문과인 애들이 절대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되니까 이거를 탁과생을 위해서 계속 봉사를 하는 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과 학생들을 출신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넘나드는 학문으로 가자라는 취지를 갖고 가는 시도가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죠. 여기 이제 교수진 얘기는 뭐 국내 건 공개를 안 하고 이제 국내 대학 교수님들이 보라고
외국 대학에 이렇게 교수 사이즈를 이렇게 봤더니 소위 국내 대학 같은 데에서 사실은 교수님 숫자가 보통 평균 4, 50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학부만 개설하는데도 교수 숫자가 평균 12명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한국은 평균 1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이 숫자가 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계시면서 자기는 활동은 거의 경영학에서만 한다. 혹은 교양학 부면에서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요. 전공에서는 수업을 하지 않고 소위 심화 같은 재미 같은 거 이것만 하고 절대 가르치지는 않는 그런 교수님들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있었던 일본 같은 데도 심리학과는 사이즈가 지금 한국의 심리학과에는 학생 수 사이즈가 비교적 크다고 생각하는 연대, 중앙대, 고대 정도가 50명 정도입니다. 한 학년 선발 인원이. 근데 일본 같은 데도 조금 크다 그러면 400명씩 뽑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경영학과 뭐 이렇게 뽑을 정도의 심리학과 사이즈가 빅 사이즈다 보니까 심리학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률 비율을 치면 한 15%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진학률이 높은 학과인데 베이스가 한국의 심리학은 숫자가 적다 보니까 학과가 적죠. 학생 선발이 50명밖에 안 되죠. 게다가 대학원 진학 베이스가 국내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대학원 진학 비율이 한 20% 되는 것 같아요. 그래봤자 10명인데 아까 보시다시피 심리학의 분야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 연구실의 랩에 학생이 없는 랩이 있어요. 또 뭐 부자 랩도 있지만 학생들이 많은 랩도 있지만 그만큼 편차가 심한데 학생들 스스로가 기초학문에 대한 관심 자체가 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유럽과 뭐 일본, 홍콩 뭐 이렇게 캐나다라든지 조금 이렇게 조사한 대학에 돼 있다. 사실 샘플 사이즈가 크질 않아서 뭐 이걸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참고 정도로 이렇게 보면 결국 이쪽 나라도 보니까 한국을 벗어난 나라들은 아시다시피 뉴로사이언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이 되게 강했어요. 또 하나는 미국 쪽은 보면 이게 컬처 쪽 문화라는 데에 관심 다민족이 와서 그런지 문화 심리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빅사이즈였는데 꼭 일본이나 이런 쪽을 봤더니 아시아 쪽에 꼭 그렇진 않다는 사실을 좀 봤고요. 물론 충분히 개설되어 있긴 한데 30% 정도 개설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민족도 아니고 이민을 많이 받은 쪽도 아니라서 이런 현상인데 이것도 좀 바뀌겠구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심리학이 문이과를 건너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심리학이라는 게 한국의 심리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하드웨어적인 걸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심리학이 어떤 것이냐고 사실 아까 그 사회학 한 교수님처럼 설명을 할 제가 재능도 없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굉장히 심리학이라는 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폭넓은 학문이기 때문에 심리학을 아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는 말을 그럼 아니면 뭐냐라고 하는 답을 주기가 한마디는 어렵지만 되게 교과서 개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심리학이라는 건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행동을 연구한다. 행동을 연구하려면 행동에 대한 배경에 있는 것이 뭘까 이거예요. 누가 국가가 명령을 해서 선배가 명령을 해서 행동을 했다라는 설명 기제가 아니고 행동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내적 안정된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신념이다 혹은 태도 때문이다 가치 때문이다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념이다 가치다 뭐 이런 것들은 보이지도 않단 말이에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우리가 측정해야 되고 객관화시켜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측정하는 도구 기술이 뛰어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인간의 뇌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심리학이 아까 김규봉 교수님 말씀하셨더니 내부라는 표현이 되게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준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회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는 심리학과 학생들한테 저희 사회심리학이 있잖아요. 사회심리학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똘똘한 학생인지
뭐 이렇게 1학년 학생들이 물어요. 물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에서 사회는 타인이다라고 생각하라고. 타인이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사회와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타인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이런 질문을 또 해요. 타인이라는 것은 한 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타인은 두 명, 엄마도 타인이지만, 그죠? 사회지만, 엄마, 아빠 합해갖고 가족도 사회인 거죠. 그러면 조직이라는 것, 사회, 이것도 사회네요.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럼 기관은, 그럼 국가는, 어, 모두가 그 안에 구성한 사람들을 하나의 집합체로 봐서 그것이 사회일 수 있지만 항상 심리학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을 가족 덩어리로 보지 않고 가족도 하나의 생명을 넣은 하나의 사람처럼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 그것을 항상 또 뜯어봐요. 그래서 사회학에서의 방법론과 심리학에서 방법론을 제가 농담처럼 항상 예를 1학년 학생들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동의 칠상파와 부산의 물고기파라는 조폭이 있는데 누가 더 그 강력 범죄를 저지르나 하는 것을 보면 사회학은 그 속에 있는 A군, B군, C군이 사건을 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전체로서의 답만 알면 된다는 건데 심리학은 그렇지 않고 전체의 결과가 궁금한 것보다 그 안에 있는 A, B, C라는 놈이 근데 명동보다 부산이 더 그 강력범을 더 일으킨다고 하면 심리학은 그 이유를 개인한테서 찾아내는 거고 사회학은 외부 요인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친구가 부산에 있는 친구가 걔들은 부모 없이 혹은 고향을 덩져서 왔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건을 치는 그 친구의 개인사적 개인의 환경적 혹은 개인의 내적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집합이 되어서 이렇게 사고가 커졌다는 이런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회학에 대한 접근 방식과 심리학에 대한 접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나는 차이를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학과에서도 사회심리학이 개설돼요. 되죠? 그죠? 안정 교수님, 그죠? 심리학에서도 사회심리학이 개설돼요. 근데 저는 사회학에서 개설된 사회심리학 과목을 수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공부를 하러 간 대학에서는 외국에서는 제가 소속한 학과가 사회심리학과예요. 그 과가 만들어진 것은 심리학과 교수님하고 사회학과 교수님이 뜻을 합해갖고 만든 학과예요. 역사가 짧아요. 1970년 정도에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종류의 학문 분야가 계시다 보니까 저한테 약간 시야가 넓어지긴 했었어요. 심리학 쪽에만 있다가 실험심리학적 사고만 갖고 있다가 사회학 하신 교수님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까 같이 개인에서 바라보지 않고 자꾸 바깥에서 바라보고 해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직장 생활을 하기가 용이했습니다. 직장을 들어가니까 너무 심리학만 알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수용이 되기 때문에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교양으로서 심리학을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보내주신 자료 교양 심리학의 뭐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열심히 읽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만 좋은 얘기만 잔뜩 적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야 여기 교양 심리학에서 목표 우리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심리학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얘기를 좀 써놨어요. 심리학이 어떤 학문이냐라고 보면 결국 인간 삶에 대한 얘기니까 교양이 추구하는 바와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뭐 IT라든지 뭐챗 GPT라든지 많은 것들이 기술적 발달이 일어나지만 결국 이것이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에 도달하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걸리고 많은 장애가 있을 테니 심리학은 또 내적 과정에서 아직 연구할 분야가 많고 하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양에서 필요한 그 심리학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있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나 했는데 그다음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양 교육의 목표, 교양 기초 교육의 목표라는 단어가 있대요. 주신 자료에. 그 6가지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당연히 뭐 심리학에서도 추구하는 바고 인간 세상에서 추구하는 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때 만들었던 오른쪽에 심리학회에 제가 소위 그 뭐 비전과 미션이라는 걸 이렇게 만든 시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있는 얘기랑 별 다를 거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양으로서의 심리학의 필요성은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가져가서 어떻게 쓸지는 이제 교양 학회에 계신 교수님들이 가져가서 요리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뭐 끝이 다 됐는데요. 그래서 교양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다가 교양에 대해서 중앙대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교양학부에 뛰어가서 자료 좀 다오 그랬더니 별 게 없더라고요. 지금 교양의 심리학이. 교양의 뭐 공통은 심리학 그 교양대학에 봤더니 저렇게 아주 기초적인 뭐 글쓰기, 책 읽기, 소통, 뭐 역사 뭐 이런 거에 집중해 있고요. 나름대로 그 핵심 교양, 뭐 선택 교양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핵심 교양은 꼭 그 뭐랄까 그 1학년이면 1학년으로 꼭 해야 된다는 학문 영역에 심리학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인간행동의 심리학이라고 했지만 이 과목은 거의 뭐 심리학 개론같이 포괄적인 여기 서구사회에서 얘기하는 제너럴 사이칼러지를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는 선택이라서 이건 듣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심리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것은 과연 교양으로 기능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지금 교양 쪽에는 심리학이 없구나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정년 트랙으로 과거에 교양대학의 교수님들을 선발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벌써 한 15년, 15년도 더 됐나요? 됐는데 그때 심리학 출신 교수님을 두 분 뽑아서 그 TO는 계속 유지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인간 행동과 심리라는 이 과목을 그냥 맡아서 주로 강의를 하시고요. 그다음 선택 교양은 그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심리학과에 연락이 오게 되면 심리학과 출신 뭐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합니다. 자, 이 강의는 어떻게 생겼냐면 교수님들이 시도를 내가 이 심리학과 교수인데 교양의 이 과목을 이식시키고 싶어, 심고 싶어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2년간 자기가 그 강의를 하고 세팅이 되면 살아남는 거예요. 요 중에 하나는 제가 세팅시킨 게 있습니다. 제가 설득의 심리학을 좋아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업에 있고 광고대 행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목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마침 로스쿨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동을 하던 시기에 로스쿨 과목에도 처음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빠졌지만 배심원 우리 참여 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라든지 변호사들이 쉽게 말해서 어떤 논리적 설명을 일반인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그것이 유죄든 무죄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설득의 스킬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응용력이 있다 싶어서 실용 과목으로 제가 2년간 교양에서 이거를 세팅을 하고 그다음 학문 후속 세대한테 넘겨준 시기인데 벌써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자,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제가 유일하게 이제 심리학을 교양에서 제안을 한다면 미국의 대학의 교양 과목을 제가 아까 저렇게도 살펴봤지만 저도 가끔 챗 GPT를 이용하거든요. 챗 GPT에 가서 물었어요. 미국에 도대체 교양 심리학이 뭐가 있니? 그리고 커리큘럼 알려줄 수 있니? 등등을 물었더니 미국 심리학은 아까 제가 한국의 심리학에 거의 뭐 100% 개설되어 있던 기초 학문들이 그냥 개설이 돼 있어요. 교양에. 거긴 교양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그런 과목들을 이렇게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하는 이런 과목들을 심리학 개론, 즉 제너럴 사이컬러지만 교양에 두지 말고 소위 사회심리학이든 인지심리학이든 이런 기초 과목을 교양에다가 개설시킴으로써 학생들한테 심리학에 대한 지식을 이게 파편적으로 얻더라도 또 똑똑한 학생들은 다른 학문들과 같이 들으면서 자기가 통합하는 능력을 가질 테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개설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같이 설득심리학이라니 이런 응용을 해서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제가 몰랐는데 이 교양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 제가 성급하게 교양 과목으로는 심리학을 자꾸 응용해서
금방 써먹을 수 있는 걸 저는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제 생각과 다르게 서구 사회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기초를 가르치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았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교양대학에 계신 이쪽에서 뭐 컨설팅도 나간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은 오히려 심리학에 있는 일반 기초 이런 것들은 교양에 뿌려라. 그것이 오늘 서구대학의 형태다라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교육 수요자인 니즈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제가 퀴노아를 통해서 물었어요. 물었더니 학생들은 기초를 싫어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사회 및 성격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요. 교양 과목으로 있으면 수강할래 그랬더니 기초 과목을 제가 옵션을 넣었는데 아무도 안 넣는 거예요. 그래 이 현상과 소비자와 지금의 근데 공급자의 그 갭은 앞으로 교양대학 쪽에서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전히 방향성은 그래도 그쪽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